세종아, 위험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 근처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계속 짖고 있는 한 마리의 진돗개. 저 개가 뭘 하려는 거지? 소방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스 부호처럼 특정한 패턴으로 짖으며 구조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종은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의 스타였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영웅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영웅이 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프랑스 루아르 밸리의 아름다운 샤토에서 펼쳐진 세종과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아, 세종아. 제 목소리가 루아르 밸리의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3월의 새벽 앙부아즈 근교에 위치한 저희 샤토의 포도밭은 은빛 이슬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루이 드라 발르, 43살입니다.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사업을 현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0대째 이어져 내려온 이 루아르 밸리의 샤토와 포도밭을 기반으로 현재는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글로벌 럭셔리, 식음료 및 호스피탈리티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프리미엄 와인과 샴페인 브랜드는 물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체인, 럭셔리 리조트, 그리고 패션위크나 승마대회 같은 문화행사 후원까지 하고 있죠. 특히 이 샤토는 VIP 고객들을 위한 독점적인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 딸 클레망스의 반려견이자 저희 가족의 영웅 같은 존재인 진돗개 세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사라진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더니 갑자기 마당을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딸 클레망스였습니다. 21살의 그녀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로 이번 3월에 있을 파리 패션위크 참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세종 때문에 밤잠을 설쳤나 봅니다. 아직이야. 마르셀은 어디 있니? 마르셀은 저희 가문에서 6년째 키우고 있는 브리타니 스파니엘입니다. 평소 세종과는 묘한 경쟁 관계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협력을 보여주곤 했죠. 마국간 쪽에서 무언가를 계속 킁킁거리고 있어요. 저희는 서둘러 마국간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마르셀이 바닥을 열심히 냄새 맡고 있었고 그 방향은 루아르 강 쪽이었습니다. 설마.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 쪽은 평소 세종이 가지 않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르셀의 코가 정확히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안개 너머로 저희 집 직원인 장 피에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루이 씨,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쪽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소방서에서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세종이 사라진 이유, 밤새 안절부절 못했던 이유, 그리고 마르셀이 강 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까지. 아빠, 세종이 먼저 알고 간 거예요. 클레망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돗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세종이 누군가의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달려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차를 준비해. 저희는 서둘러 강가로 향했습니다. 루아르 강의 물은 봄이 되면서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새벽의 차가운 기온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서 구조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세종,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세종을 구조대원들이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걸 보니 이미 몇 번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 개가 새벽부터 여기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덕분에 빨리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종이 정말로 위험을 미리 알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물에 빠진 아이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물이 탁하고 유속이 빨라서 수색이 쉽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세종이 갑자기 특정 지점을 향해 달려가더니 계속해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야, 여기를 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세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고 세종의 공로가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빠, 잠깐 와볼래요? 클레망스가 아틀리에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틀리에는 샤토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커다란 창을 통해 루아르 강과 포도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아틀리에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펼쳐진 스케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파리 패션 위크를 위한 준비 작업들이었죠. 이거 봐요. 클레망스가 책상 위에 오래된 책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에 관한 역사책이었는데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종이 이름이 세종대왕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클레망스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정말 패션 디자인에 완벽한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저는 클레망스가 펼쳐놓은 스케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들이 드레스의 실루엣으로 재해석되어 있었고 오 같은 모음들이 액세서리 디자인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번 패션 위크 컬렉션 주제로 하고 싶어요. 한글, 문자의 아름다움, 한글, 더 뷰티 오브 레터즈라는 제목으로요. 클레망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저희 가문의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거든요. 특히 사촌 형인 앙리 드 몽테뉴는 가문의 전통을 해치는 실험이라며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래요. 오늘 세종이 보여준 용기처럼요. 세종이 아무도 모르는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달려갔듯이 저도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어요. 클레망스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인으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창성과 문화적 융합은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마케팅팀의 이야기에서 글로벌 홍보 전략을 짜보자. 바로 그때 세종이 아틀리에로 들어와 클레망스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줬다는 걸 아는 것처럼 당당한 자세였죠. 세종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저는 세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 플로랑스가 아틀리에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앙리 사촌이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 샤토에서 열리는 기부 만찬에 몇 분 더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유럽 귀족협회 자선 기부 만찬이 저희 샤토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주요 귀족 가문들과 럭셔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좋은 기회네요. 클레망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한글 컬렉션 프리뷰를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정식 패션 위크 전에 반응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보수적인 유럽 귀족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패션을 선보인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죠. 그럼 이번 주말이 진짜 시험대가 되겠군. 토요일 저녁 저희 샤토의 대연 회올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샹들리에 아래로 유럽 사교계의 명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영국의 윈저 공작 부부, 독일의 바이에른 왕가 후손인 막시밀리안 폰 바이에른, 그리고 프랑스 럭셔리 업계의 거물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측근들까지. 총 60여 명의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은근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촌형 앙리가 데려온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전통적인 것만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루이, 오늘 밤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앙리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클레망스의 그 실험적인 패션 이야기 말이야. 혹시 오늘 그런 걸 보여줄 생각은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클레망스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바로 그때 연애홀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종과 마르셀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었는데 두 마리 모두 특별히 손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은 목에 한국 전통 놀이개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마르셀은 프랑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오, 멋진 개들이군요. 독일에서 온 막시밀리안이 감탄했습니다. 저 진돗개는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정말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저는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의 구조활동까지. 손님들이 흥미롭게 들어주고 있을 때 갑자기 연애홀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클레망스가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울 미자를 모티브로 한 실루엣에 금실로 수놓은 한글. 자음과 모음들이 샤토의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클레망스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보일 작품은 한글, 문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만든 것입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클레망스에게 집중됐죠. 저희 가족의 진돗개 이름이 세종인 것처럼 한국 문화와 프랑스 전통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세종이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클레망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앉아서 마치 패션쇼의 파트너인 것처럼 포즈를 취했죠. 연애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막시밀리안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융합은 처음 봅니다. 전통과 혁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윈저 공작 부인도 감탄했습니다. 저게의 품격과 드레스의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앙리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귀족 출신인 샤를 드 브르타뉴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죠. 흥미롭긴 하지만 과연 유럽의 전통적인 패션계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샤를의 도전적인 질문에 연애홀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애홀 밖에서 갑작스럽게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강에 빠졌어요. 연애홀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창가로 몰려가 바깥을 내다봤죠. 샤토에서 500m 떨어진 루아르 강변에서 횃불 같은 불빛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강에 빠진 모양이군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레망스와 세종, 그리고 마르셀도 뒤따라왔죠. 몇몇 손님들도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과는 달리 밤이라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연회에 참석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크가 샤토에서 강변 산책을 하다가 실족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 구조대장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치라이트도 한계가 있고 바로 그때 세종이 갑자기 강변 특정 지점으로 달려가더니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과 똑같은 행동이었죠. 저기요. 저개가 가리키는 곳을 봐주세요. 구조대원들이 세종이 짖는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췄습니다. 그러자 약 50m 하류 지점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보트를 띄웠지만 강의 유속이 빨라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르크는 점점 더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죠.
세종이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빨리 가라,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세종아, 내가 길을 안내해라. 저는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마르셀도 뒤따랐습니다. 구조대와 저희는 두 마리 개를 따라 강변을 이동했죠. 세종이 멈춘 지점은 강이 살짝 굽어져 있어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곳이었습니다. 구조대가 그곳에서 로프를 던지자 드디어 마르크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잡았습니다. 마르크가 무사히 구조됐을 때 강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귀족들도 하나둘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진돗개가 정말 사람을 구한 겁니까? 막시밀리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구조 요청을 한 거죠. 윈저 공작 부인이 세종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군요. 이런 지능과 충성심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의외로 샤를 드 브르타뉴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클레망스에게 다가왔죠. 젊은 아가씨, 제가 아까 무례했습니다. 샤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게의 품격과 용기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귀족성이란 혈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컬렉션이라면 분명 특별할 겁니다. 클레망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패션위크에서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앙리도 다가왔습니다. 루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보군. 세종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전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옳을 때도 있는 것 같다. 달빛 아래 루아르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클레망스 옆에서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서 있었고 마르셀도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제 정말 파리가 기대되는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종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기적이 파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연애 손님들이 하나둘 샤토로 돌아가는 가운데 클레망스가 세종을 안아올렸습니다. 세종아, 내가 우리에게 준 용기로 파리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세종이 클레망스의 얼굴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3월 첫째 주 파리 패션위크를 2주 앞두고 저희 가족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마지막 의상 수정 작업에 매달려 있었고 저는 회사 차원에서 이번 패션위크를 글로벌 마케팅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빠, 세종도 파리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클레망스가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런웨이에서 세종과 함께 걸을 생각이야? 네. 한글 컬렉션의 완성은 세종과의 협업이어야 할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가진 개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파리 패션위크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 이동부터 숙소, 그리고 쇼장 내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클레망스, 파리 패션위크는 샤토에서의 작은 모임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백 명의 패션 관계자들과 언론이 몰리는 곳이야.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종이 없으면 이 컬렉션의 의미가 반감될 것 같거든요. 그때 마침 회사 마케팅 디렉터인 소피 르클레르가 샤토로 찾아왔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관련 최종 브리핑을 위해서였죠. 루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 소식이 이미 패션계에 퍼지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요? 클레망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CNN 스타일과 보그 파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피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런웨이에 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진돗개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동반동물이나 문화, 홍보대사 같은 지위를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죠. 바로 그때 세종이 아틀리에로 들어와 클레망스 발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루아르 강에서의 구조활동 이후로 세종의 명성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상태였죠. 루이, 혹시 세종의 구조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피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서 시민 안전에 기여한 동물에게 주는 표창이 있어요. 만약 세종이 그런 표창을 받는다면, 그럼 세종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회기여 동물로 인정받는 거군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소피, 당장 내무부에 연락해봐. 그리고 지역 소방서에도 세종의 구조활동에 대한 공식 증명서를 요청해보자.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서 세종에게 시민안전기여상을 수여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의 인명구조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제 세종은 명실상부한 프랑스의 영웅견이에요. 클레망스가 기뻐하며 세종을 끌어안았습니다.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도 특별 허가를 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일주일 전 저희는 파리의 르마레 지구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먼트로 이사했습니다. 19세기 건물을 개조한 이곳은 패션위크 기간 동안 임시 아틀리에와 거주지를 겸하는 공간이었죠. 클레망스는 마지막 리허설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종과의 협업 동선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매일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세종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해. 런웨이에서는 모든 동작이 우아해야 하거든. 세종은 정말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만에 클레망스의 페이스에 맞춰 걷는 법을 터득했고, 심지어 특정 지점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까지 익혔어요. 하지만 패션위크 3일 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클레망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컬렉션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사라진 건 클레망스가 가장 공들여 만든 세종대왕 드레스였습니다. 한글 창제의 정신을 담아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 6글자를 금실로 수놓은 작품이었죠. 패션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가장 중요한 의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지? 어젯밤까지 아틀리에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졌어요. 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는데.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위크 직전이라 경찰도 바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루이,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패션계에는 라이벌 디자이너나 브랜드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세종과 함께 샌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평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코를 킁킁거리더니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아, 어디 가는 거야? 세종이 멈춘 곳은 샌 강변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클레망스의 세종대왕 드레스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소리치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재빠르게 그의 앞을 막아섰죠. 으르렁. 세종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를 위협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세종이었지만 주인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인한 면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걔를 치워주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경쟁 디자이너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이 주목받는 것을 질투한 어떤 디자이너가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었죠. 다행히 드레스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훔친 직후 겁이 나서 쓰레기통에 숨겨둔 상태였거든요. 세종아, 내가 또 우리를 구했구나. 드레스를 되찾은 후 저는 세종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종의 뛰어난 후각과 직감이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작품을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파리 패션위크 당일이 왔습니다. 클레망스의 쇼는 저녁 8시 루브르 박물관 근처의 카루젤 뒤 루브르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쇼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런웨이 양쪽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설치됐고 조명은 한국의 전통등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됐죠. 클레망스, 긴장되지?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세종이 함께 있으니까 용기가 나요. 세종은 특별히 제작된 한복 스타일의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시옷자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었는데 정말 품격 있어 보였어요. 세종아,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실수하면 안 돼. 클레망스가 세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종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7시 관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에디터들, 바이어들, 셀러브리티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언론까지 총 3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자리에는 샤토에서 만났던 막시밀리안과 윈저 공작 부인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리까지 와서 클레망스의 쇼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신호가 들렸습니다. 클레망스, 세종, 파이팅!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자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글의 기역자를 형상화한 드레스의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어서 니은, 디귿, 리을 등 각 자음을 테마로 한 의상들이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모음 시리즈에서는 아, 오, 우의 기하학적 라인이 드레스의 실루엣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관객석에서 장엄해 라는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날레 순간이 왔습니다. 클레망스가 세종대왕 드레스를 입고 세종과 함께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자 런웨이 끝에서 클레망스와 세종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쇼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관객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클레망스의 드레스는 정말 예술품이었습니다. 한글의 한을 금실로 수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전체에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이 흘러내리듯 자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종의 자세는 정말 왕족 같았습니다. 머리를 당당히 들고 클레망스와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모습이 런웨이의 진정한 주인 같았어요. 런웨이 중앙에 도착했을 때 클레망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종에게 손짓을 했죠. 세종이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정말 놀라워. 믿을 수 없어.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파리 런웨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재현되는 광경에 감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패션 에디터들과 바이어들이 클레망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세종은 그야말로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클레망스, 정말 대단했어. 막시밀리안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은 처음 봤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윈저 공작 부인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 진돗개는 정말 왕족 같더군요. 품격이 남달라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쇼가 끝나고 1시간 후에 벌어졌습니다. 클레망스, 큰일이에요.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난리가 났어요. 세종과 함께한 런웨이 영상이 벌써 100만 뷰를 넘겼어요. 정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프랑스 디자이너라고 하면서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돗개와 한글, 파리 패션위크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하버드 동창이자 현재 세계적 방송사 파리 지국장인 마이클 존슨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여기서 뭐해? 클레망스의 쇼를 취재하러 왔지. 그런데 정말 대단하더군. 본사에서 긴급히 특집 방송을 만들자고 연락이 왔어. 특집 방송요?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국제방송에서 30분 특집을 방송할 예정이야. 클레망스와 세종이 주인공이지. 이 순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이게 꿈인가요? 클레망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10시쯤 갑자기 쇼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저희가 밖으로 나가보니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소방차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기 사람이 고립되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화재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아, 위험해. 클레망스가 소리쳤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화재 건물 근처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이 고립된 사람이 있는 창문 바로 아래에서 계속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가 뭘 하려는 거지? 소방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행동을 자세히 보니 단순히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패턴으로 짖고 있었어요. 마치 모스 부호처럼요. 혹시 저게가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소방대원이 말했습니다. 걔들은 후각으로 건물 내부의 구조나 사람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어요. 소방대장이 세종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조작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종이 가리킨 지점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 경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분 후 고립되었던 사람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군요. 소방대장이 세종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덕분에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세종에게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패션쇼의 스타에서 인명구조의 영웅으로 세종은 정말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세종의 이야기를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의 스타가 된 한국의 진돗개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 진돗개, 파리에서 영웅이 되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가진 개가 프랑스에서 보여준 기적. 클레망스와 세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쇼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종아. 파리의 아침,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서 저는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거야. 세종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종에게 한국문화 홍보대사 명예직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종이 정말 외교관이 되는군. 클레망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세종은 처음부터 우리의 대사였어. 사랑과 용기와 아름다움의 대사 말이야. 그로부터 1년 후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은 전 세계 럭셔리 부티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클레망스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루아르 밸리의 샤토에는 이제 한국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아름다운 문자가 세종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오늘도 샤토의 포도밭을 달리며 새로운 모험을 꿈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돗개 세종과 함께한 특별한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레인저, 이쪽이야. 15m 높이의 물벽이 시속 60km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색 괴물이 모든 것을 삼키며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서 진돗개 레인저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급조한 30m 구조용 밧줄을 필사적으로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왈, 왈왈. 레인저가 옥상을 향해 짖으며 한 발 한 발 밧줄을 건넜어요. 5층 텍사스 대학교 도서관 옥상에서 제 딸 소피아가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이미 갈색 홍수물이 3층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아빠, 빨리요. 무서워요.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캐니언 댐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45억 리터의 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거였거든요. 건물까지 30초. 아니,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인저가 갑자기 사다리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옥상에서 소피아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30m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해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였어요. 안 돼. 레인저, 시간이 없어. 홍수파까지 10초, 9초, 8초. 레인저가 옥상에 도착해서 소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소피아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따라와라는 듯이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5초, 4초, 3초. 하지만 단 3시간 30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FBI 수색 구조팀 요원이었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 38세. 텍사스 힐 컨트리에서 여름 캠프 아이들 27명이 홍수에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레인저와 함께 출동했을 뿐이었어요. 모든 건 그날 새벽 번개가 하늘을 갈라뜨리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제가 킹사이즈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을 때였습니다. 15년간 FBI 수색 구조팀에서 일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든 깊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어제도 밤 11시까지 딸 소피아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대학 기말고사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아빠, 유기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소피아, 아빠가 FBI 시험 칠 때도 그랬어. 포기하지 마. 침실 한쪽 구석에서 레인저가 자신만의 쿠션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절대 눈을 감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3년 전 멕시코에서 구조한 이후로 계속 그랬죠. 정확히 3시 17분이었습니다. 제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공무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삐리리리링. 레인저가 번개처럼 일어나 귀를 바짝 세웠어요. 이놈은 제 휴대폰 벨소리만 들어도 긴급 출동인지 일반 전화인지 구분할 줄 아는 똑똑한 녀석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347 로드리게스 요원. 즉시 긴급 출동하세요. 상황실 앤더슨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급박했어요. 텍사스 힐 컨트리 전역 돌발 홍수. 추정 실종자 100명 이상. 잠이 확 깼습니다. 실종자 100명이요? 어디서? 과달루페강 상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 어린이 27명 포함해서 43명과 연락 두절됐어요. 기상청 발표로는 3시간에 250mm 집중폭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자 레인저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이놈은 제 행동만 봐도 출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출동 시간은? 지금 즉시요. 헬기팀도 대기 중이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합동작전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FBI 표준 작전복, 방수 재킷, 전술바지, 안전화, 방탄조끼. 평상시라면 입는데 5분 걸리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2분 만에 완료할 수 있어요. 레인저가 현관문 옆에서 자신의 구조견 조끼를 물고 와서 제 발치에 놓았습니다. 이놈도 출동 준비 완료라는 신호였죠. 좋아, 레인저. 차고에서 FBI 지급 검은색 SUV 엔진을 켰을 때 밖에서는 이미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7월 4일 새벽 3시 20분, 저는 오스틴 북쪽 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레인저가 귀를 바짝 세우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 진돗개는 3년 전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멕시코 카르텔 소탕 작전 중에 구조한 녀석입니다. 당시 총상을 입고 죽어가던 이 개를 수의사에게 데려갔고 회복 후 제가 입양했죠. 그 이후로 이놈은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십 번의 작전을 함께 했습니다. 후. 레인저가 낮게 숨을 내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놈은 폭풍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습니다. 지난 허리케인 하비 때도 기상청 발표보다 6시간 먼저 태풍의 방향 변화를 감지했거든요. 차량 무전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톰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 기상청 최신 데이터야. 새벽 1시부터 3시간 동안 힐 컨트리 지역에 250mm 집중폭우가 쏟아졌어. 과달루페 강 수위가 시간당 3m씩 상승 중이고 상류 캐니언댐 관리사무소에서는 30분 전부터 비상배수를 시작했다고 해. 250mm. 그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단 3시간에 내린 겁니다. 제가 15년간 경험한 자연재해 중에서도 손에 꼽을 규모였죠. 앞유리에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려도 시야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인저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 레인저? 이놈이 이런 소리를 낼 때는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적의 매복을 감지했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을 때죠. 3년 전 멕시코 국경에서 카르텔 저격수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도 똑같이 으르렁거렸거든요. 차량용 GPS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도로 침수. 우회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우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캠프에 고립된 아이들, 그 중에는 겨우 6살짜리도 있다고 했거든요. 오전 5시 47분 커빌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검은색 SUV 12대, 국가방위군의 카키색 군용 트럭 8대, 해안경비대 구조선 3척이 강변에 정렬해 있었죠. 임시구조본부 텐트에서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FBI 로드리게스 요원입니다. 현장 지휘관에게 배지를 내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스미스 대령입니다. 키가 190cm는 넘어 보이는 장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과달루페 강 상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서 어린이 27명, 성인 16명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요. 스미스 대령이 항공 사진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평소라면 폭 20m 정도의 과달루페 강이 200m 넘게 범람해 있었어요. 강물 색깔도 평소의 맑은 연두색이 아니라 진흙투성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헬기 접근이 가능한가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위험합니다. 돌풍이 초속 25m를 넘나들어요. 게다가 번개까지. 대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입로 3곳 모두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그때 레인저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의 귀가 바짝 서 있었어요. 5km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급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죠. 독일 셰퍼드 팀은 어디 있습니까? 존슨 하사와 렉스가 동쪽 루트로 우회를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미스 대령이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직접 보세요. 망원경을 받아 강 건너편을 살펴봤습니다. 약 800m 떨어진 곳에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의 2층 건물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지금은 그 사이로 엄청난 급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SOS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국제 조난 신호였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폭 200m의 급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심을 측정해봤나요? 시도는 했지만 해안경비대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빨라서 측정봉이 떠내려가요. 추정 수심 5m에서 8m 사이. 유속은 초속 10m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 속도면 성인 남자도 30초 안에 1km 하류로 떠내려갈 겁니다. 아이들이라면 수영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겠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인저가 갑자기 제 팔을 앞발로 핥히며 강 상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왈, 왈왈. 이놈이 이렇게 급하게 짖는 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뿐입니다. 뭔가 떠내려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망원경으로 상류를 확인한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 3개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선박용 컨테이너였습니다. 각각 길이가 12m, 너비 2.5m 정도 되는 대형 컨테이너가 물 위에 떠서 초속 15m로 돌진해오고 있었어요. 전 요원 강변에서 후퇴. 스미스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산간 지역에 선박용 컨테이너가 있을 리 없어요. 가장 가까운 항구가 휴스턴인데 여기서 3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오전 7시 15분. 컨테이너 3개가 강변의 커다란 바위에 걸려 멈췄습니다. 안전 확보 후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구조용 밧줄을 허리에 묶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스미스 대령이 만류했어요. 물살이 다시 거세지면. 괜찮습니다. 레인저가 함께 갈 테니까요. 진돗개는 수영을 잘합니다. 특히 레인저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작년 허리케인 하비 때 휴스턴 침수 지역에서 17명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밧줄을 타고 강변으로 내려가면서 레인저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레인저. 물에 빠지면 안 돼. 이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컨테이너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구호물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방수 비닐포에 쌓여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각 포장지는 1kg씩 포장되어 있었고 대략 500개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포장지마다 뱀 모양 문신과 함께 스페인어로 엘세르피엔테 SERPIENT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코카인이었습니다. 순도 90% 이상으로 보이는 고순도 마약이 500kg이나 되었죠.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네요. 제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DEA에 연락 바랍니다. 대량의 마약을 발견했어요. 10분 후 DEA 텍사스 지부에서 파견된 마르티네즈 요원이 헬기로 도착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히스패닉 여성으로 멕시코 카르텔 전문가였죠. 엘세르피엔테는 신타로와 카르텔의 분파예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서 추적 중인 조직이죠. 두목이 에두아르도 라 비보라 멘도사라는 자인데 FBI 최우선 수배자 명단에 있어요. 그때 레인저가 다시 귀를 바짝 세우더니 강 상류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왈왈.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 구조 헬기가 아니었어요. 엔진 소리가 달랐거든요. 신원 미확인 헬기 2대가 북쪽 상공에서 접근 중입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등록번호 확인. 멕시코 민간 헬기로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검은색 UH-1 휴이 헬기 2대였어요. 멕시코 등록번호 XA, MPG와 XA, VBR이 동체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민간 헬기치고는 너무 군사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무장한 남자 6명이 급강하로 내려왔습니다. 각자 AK-47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전 요원 엄폐하. 무장 조직 확인됐다. 스미스 대령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레인저가 제 앞에 서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털이 목 뒤에서부터 꼬리까지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기 2초 전에 레인저가 갑자기 제 바지를 물고 왼쪽 큰 바위 그늘로 끌고 갔어요. 탕탕탕.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총알 3발이 박혔습니다. 만약 레인저가 미리 끌어내지 않았다면 제가 맞았을 거예요. 오전 8시 30분.
텍사스 레인저스와 무장 조직 간의 15분간 교전이 끝났습니다. 카르텔 조직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해 체포됐어요. 다행히 우리 쪽에는 경상자 3명만 발생했죠. 레인저 덕분에 제가 무사했던 게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던 중 마르티네즈 요원이 컨테이너 바닥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이거 좀 봐요. 그녀가 방수 파우치에서 꺼낸 문서를 보여줬어요. 텍사코 에너지 코퍼레이션 화물 운송장이네요. 텍사코 에너지. 텍사스에서 3번째로 큰 석유 정제 회사였습니다. 본사가 휴스턴에 있고 회장이 윌리엄 R. 앤더슨이라는 65세 남자죠. 저는 6개월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포럼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운송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발송지가 베라크루스 항구네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착지는 휴스턴이 아니라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예요. 텍사코 에너지가 왜 멕시코에서 화물을? 더 이상한 건 날짜예요. 이 운송장 날짜가 오늘 7월 4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가 텍사스 내륙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게 바로 그때 레인저가 또다시 제 팔을 앞발로 핥히며 강 하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떠내려온다.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드럼통 12개가 물에 떠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각 드럼통은 높이 1m, 지름 60c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재였고 노란색 삼각형 경고 표시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긴급 파견된 김 박사가 가이거 카운터를 들고 달려왔어요. 5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화학물질 전문가였죠. 방사능 수치는 정상입니다. 김 박사가 계측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표시는 잠깐, 이건 중국제 화학 폐기물 저장 드럼통이네요. 드럼통에 중국어로 위험화학품 마이너스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영어로 차이나캠 데인저러스 케미컬스라고 인쇄되어 있었죠.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은 중국 국영 석유화학 회사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기물이 왜 텍사스에? 갑자기 레인저가 꼬리를 말고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극도로 위험한 냄새를 맡았을 때뿐이에요. 3년 전 멕시코에서 화학공장 폭발 직전에도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독성가스 감지됩니다. 김 박사가 휴대용 가스 탐지기를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황화수소와 벤젠 화합물. 전 요원 즉시 상풍 지역으로 대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거대한 소음이 들려왔거든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긴급 상황. 긴급 상황. 캐니언 댐 관리사무소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댐 본체에서 길이 50m 균열 발견. 구조적 붕괴 위험도 레드. 6시간 내 하류 지역 전면 대피 권고합니다. 캐니언 댐. 1963년에 건설된 높이 85m, 길이 450m의 콘크리트 중력댐이었어요. 만약 붕괴된다면 저수량 45억 리터가 한순간에 쏟아져 내릴 겁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울부짖었어요. 이놈도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피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기숙사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구조 요청 어떻게 해야 하죠? 무서워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댐에서 하류로 정확히 1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소피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강 건너편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서 새로운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이 아니라 빨간색 비상등이었어요. 점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점점 마이너스 점, 선 마이너스 점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점, 점 마이너스 선, 점 마이너스 선, 점.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G 마이너스 E 마이너스 R. 27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저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6시간 후면 댐이 붕괴될 예정이고 제 딸도 12km 하류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왜 멕시코 카르텔의 마약과 중국 화학, 폐기물, 그리고 미국 석유 회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저가 제 손을 핥으며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레인저. 우리가 해결해야 해. 이제 단순한 홍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45분.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댐 붕괴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스미스 대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하류 대피령이 발령됐고 당신 딸이 있는 텍사스 대학교도 대피구역에 포함됩니다. 딸을 구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캠프의 27명 아이들을 먼저 구조해야 할까? FBI 요원으로서는 당연히 더 많은 생명을 우선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 구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다른 구조팀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마르티네즈 요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구조팀이 출동 중입니다. 힐 컨트리 전역에서 실종자가 500명을 넘어섰어요.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강 건너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저, 어디 가는 거야? 이놈이 물가에서 멈춰 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입에 밧줄을 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개. 그 급류에서 수영을? 하지만 레인저는 달랐습니다. 진돗개의 수영 실력과 체력은 다른 견종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놈은 작년 허리케인 때 4시간 동안 계속 수영하면서 17명을 구조했어요. 급류에 휩쓸리면서도 레인저는 꾸준히 대각선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200m 폭의 강을 15분 만에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밧줄 끝을 바위에 묶었습니다. 저놈이 브리지를 만들었네. 해안경비대 상사가 감탄했습니다. 30분 후 밧줄을 이용해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교량이 완성됐어요. 제가 레인저와 함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건물 1층은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고 27명의 아이들과 상담사 4명이 2층과 옥상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위가 시간당 50cm씩 상승하고 있어요. 캠프 디렉터인 존슨 씨가 외쳤습니다. 2시간 후면 2층도 침수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3명이 천식 환자였고 습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후송해야 해요. 8살짜리 에밀리를 안고 있던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어요. 레인저가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 북쪽 벽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레인저를 따라가며 벽을 살펴봤습니다.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건물 기초가 물에 침식당해서 구조적 불안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건물도 위험합니다. 1시간 내에 모든 인원을 대피시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밧줄 하나로 27명의 아이들을 모두 이송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레인저가 다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던 대형 고무보트 세대였어요. 저건 캠프에서 사용하던 래프팅 보트네요. 존슨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류에서는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후 12시 30분. 첫 번째 보트에 아이들 9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레인저가 선두에서 수영하며 안전한 루트를 안내했어요. 이놈의 방향 감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급류 속에서도 정확히 건너편 안전지대로 인도했거든요. 2번째, 3번째 보트도 무사히 이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천식 환자 3명과 상담사들을 태운 4번째 보트가 출발할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에게서였어요. 아빠, 물이 3층까지 올라왔어요. 친구 7명과 옥상에 있는데 헬기가 안 와요. 소피아, 진정해.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마르티네즈 요원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방금 DEA 본부에서 연락 왔는데 텍사코 에너지 회장 윌리엄 앤더슨이 3시간 전에 사립 제트기로 케이맨 아일랜드로 도피했대요. 뭐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텍사코 에너지가 지난 2년간 멕시코 신타로와 카르텔과 비밀 계약을 맺고 정유시설을 마약 세탁에 이용해왔다는 거예요.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에서는 화학 폐기물 불법 처리 대가로 월 500만 달러를 지불했고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 홍수는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 같아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말이죠. 텍사코 에너지 소유의 비밀 저장 시설이 캐니언댐 상류 2km 지점에 있었거든요. 레인저가 갑자기 제 팔을 물고 당겼습니다. 하늘을 보라는 신호였어요.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멕시코 헬기와 같은 기종이었어요. 또 카르텔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무장 조직원이 아니라 한 명의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60대 백인 남성이었죠. 윌리엄 앤더슨이 아니에요. 제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네.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손을 들어 보였어요. 무기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FBI입니까?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이나캠 코퍼레이션 아메리카 법무담당 이사 리처드 김입니다. 윌리엄 앤더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앤더슨이 댐 폭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회사 비밀 문서인데 앤더슨이 댐을 폭파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폭발음이 상류에서 들려왔습니다. 쾅! 캐니언 댐 방향에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어요. 댐이 폭파됐다. 스미스 대령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전 지역 즉시 대피. 홍수파 도달 예상 시간 30분. 30분. 소피아가 있는 텍사스 대학교까지 차로 25분 거리였습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를 핥히며 차량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놈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를 구하러 가야 해요. 제가 스미스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홍수파가 레인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차에 올라타자 레인저도 뛰어올랐습니다. 3년 전 멕시코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놈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엔진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제 휴대폰에 소피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만약 못 만나더라도 아빠가 최고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아줘요. 절대 안 돼.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반드시 구하러 간다. 레인저가 앞발로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짖었어요. 왈. 맞아, 레인저. 우리가 해내자. 시속 140km로 달리면서 백미러를 통해 뒤를 봤습니다. 거대한 물벽이 산을 덮으며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윌리엄 앤더슨과 텍사코 에너지, 멕시코 카르텔,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이 만든 거대한 음모.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댐까지 폭파한 것. 27명의 아이들은 구했지만 아직 제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 1시 15분. 텍사스 대학교까지 8km 남았을 때 제 차량 뒤로 거대한 물벽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00미러를 통해 본 홍수파는 높이가 15m는 넘어 보였어요. 초속 50km로 모든 것을 삼키며 달려오고 있었죠. 나무, 건물, 자동차, 심지어 송전탑까지 한순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더 빨리!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레인저가 조수석에서 앞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이놈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거의 다 갔어. 조금만 버텨. 제가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물이 4층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8명이 모두 옥상에 있는데 다리가 떨려서.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해. 아빠가 2분 안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때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차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윌리엄 앤더슨이네요. 제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케이맨 아일랜드로 도피했다던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앤더슨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FBI 요원, 차에서 내려와.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뒤에서는 홍수파가 3km 지점까지 다가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무장 조직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레인저, 어떻게 하지?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차 창문을 발로 열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레인저, 돌아와. 하지만 이놈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로 옆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서 무장 조직의 측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뒤에 있던 총잡이에게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아! 그 남자가 레인저에게 다리를 물려 넘어졌어요. 그 틈에 제가 차를 급가속시켜 SUV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총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레인저가 혼란을 만들어준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레인저, 어서 타! 이놈이 전력으로 달려와서 달리는 차 뒤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오후 1시 17분. 텍사스 대학교 도서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 건물이 4층까지 침수되어 있었고 옥상에서 8명의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 딸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까지 가는 길이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수심이 3m는 넘어 보였어요. 게다가 5분 후면 홍수파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헬기는 언제 와요? 제가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강풍 때문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관제탑에서 답했어요. 풍속이 초속 30m를 넘어서. 그때 레인저가 다시 제 팔을 물고 당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소방서 트럭 한 대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있었어요. 사다리 차다. 다행히 엔진이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올라타고 레인저와 함께 건물 쪽으로 이동했어요. 수심 3m의 물을 헤치고 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대형 소방차라서 가능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30m 사다리를 펼쳤습니다. 소피아, 먼저 내려와. 하지만 소피아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30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못하겠어, 아빠. 무서워. 그때 레인저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레인저, 위험해. 하지만 이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걔가 30m 사다리를 오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레인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레인저가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리고는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가 보낸 개구나. 소피아가 레인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신기하게도 레인저와 함께 있으니 소피아의 공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레인저가 앞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소피아가 그 뒤를 따랐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구조됐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내려온 순간 홍수파가 건물을 덮쳤어요. 쾅! 15m 높이의 물벽이 도서관 건물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만약 30초만 늦었다면 오후 3시 30분 홍수가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시구호소에서 소피아를 안고 있는데 FBI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드리게스 요원 윌리엄 앤더슨을 체포했습니다. 존슨 부국장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텍사코 에너지의 모든 불법 행위가 밝혀졌어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앤더슨은 지난 3년간 멕시코 신타로와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수익을 석유 사업으로 세탁해왔어요. 동시에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의 화학 폐기물을 텍사스 땅에 불법 매립하고 월 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그럼 이번 댐 폭파는 증거인멸이 목적이었죠. 상류에 있던 비밀 저장 시설과 모든 서류를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컨테이너와 드럼통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레인저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어요. 이놈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카르텔 조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에두아르도 라 비보라 멘도사를 포함해 핵심 인물 12명을 모두 체포했어요. 이번 작전으로 북미 최대 마약 유통망이 붕괴됐습니다. 3주 후 워싱턴 DC FBI 본부 마이클 로드리게스 요원과 구조견 레인저에게 국민안전유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FBI 국장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는 자리에 제가 서 있었어요. 레인저도 특별 제작된 구조견 훈장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총 43명의 생명을 구했고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하며 환경 테러를 막아낸 공로를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레인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능력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레인저가 제 옆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멕시코 강변에서 죽어가던 그 개가 이제 국가적 영웅이 된 거죠. 소피아가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캠프에서 구조한 27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레인저가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레인저, 이제 좀 쉬자. 제가 이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무전기가 울렸어요. 긴급 출동.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대형 눈사태 발생. 스키 리조트의 관광객 50명 실종. 레인저가 귀를 바짝 세우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언제 출발하냐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레인저.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3년 전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시작된 우리의 파트너십.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어디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레인저와 저는 함께 달려갈 겁니다. 진돗개 레인저.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가 미국 땅에서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한 마리 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